지금부터 시민 케인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시민 케인의 어떤 플롯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케인의 스토리가 어떠한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야기 전달하는 방식, 그것이 이제 플롯입니다. 그 플롯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시민 케인 역시 그 삼막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삼막 구조라는 것은 이야기를 처음에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개가 있고, 그 마지막에 해결이 있는 그 세 가지의 그 덩어리가 있는 그러한 구성을 삼막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시퀀스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시퀀스는 이제 작은 이야기들의 단위죠. 그래서 시퀀스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헐리우드 장편 영화는 삼막 8시퀀스를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1941년도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이 삼막 8시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선은 1막은 이야기 설정이라고 했죠. 그 이야기 설정에 이제 중요한 것이 우선 도발적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도발적 사건은 케인이 죽었다는 것이죠. 왜 죽었을까? 로즈버드라고 또 말을 하고 죽는데 도대체 로즈버드가 무엇인가? 일종의 여기서 미스테리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너드 주인의 부고에 대한 뉴스를 쭉 틉니다. 이게 꽤 길게 틀어요. 거의 뭐 한 10분 정도 틀죠. 10분짜리 뉴스 영화죠. 그러니까 영화관에 가면은 하는 그런 뉴스 영화를 통해서 그 케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인지 상황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영사실에서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 중에 한 톰슨이 야 로즈버드의 비밀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행동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일종의 첫 번째 시퀀스. 이게 15분 분량이죠. 그래서 보통 할리우드 장편 영화의 시퀀스에 하나의 시퀀스는 보통 일반적으로 15분 분량이에요. 15분 분량. 그래서 이것도 15분에 첫 번째 시퀀스가 끝납니다. 두 번째 시퀀스는 인물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케인이죠. 케인에 대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수잔 알렉산더를 통해서 두 번째 부인이니까 그 인터뷰를 하려고 하지만 거절당하죠. 그래서 대처 도서관에 가가지고 대처 일기를 톰슨이 보게 되면서 일종의 이제 대처의 플래시백이 되는 거죠. 대처의 플래시백. 그래서 대처의 플래시백을 통해서 케인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또 후계인 대처한테 어떻게 맡게 됐는지 그거를 보여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그 일기를 통해서 젊었을 때 케인이 신문사 인콰이어리를 인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나가다가 대공황에 와서 그 신문사 체인을 대처에게 넘기는 이제 좀 약간의 사업도 잘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케인의 어린 시절과 케인의 어떤 사업, 그러니까 케인이 어떤 사람인지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1막. 1막이라는 것은 일종의 상황 설정, 그리고 인물 설정, 그리고 목표 설정.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목표 설정은 우선 첫 번째, 극의 목표가 있고 인물의 목표가 있죠. 주인공의 목표. 극의 목표는 로즈버드가 무엇인지, 로즈버드를 찾는, 비밀을 찾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은 인물의 목표, 그러니까 주인공 케인의 목표는 뭐죠? 케인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죠? 케인은
여기서만 보게 되면은 케인은 돈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신문사를 굉장히 잘 운영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그런 것으로, 그리고 또 일종의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이 목표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목표가 명확하진 않아요. 네,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종의 인물의 목표라기보다 인물의 욕망, 뭐 이게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물을 설정하고, 하여튼 그 이 영화의 목표는 여튼간에 로즈버드의 비밀이죠. 네. 그리고 이제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시작돼서 인물이 이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물의 나름대로 목표가 있으니까 인물이 그 인콰이어러를 또 번스타인과 랜드와 함께 그렇게 인수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크로니클지 임원들을 영입을 해서 더 큰 회사로 이제 확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케인은 또 에밀리와 약혼을 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 번스타인이라는 이제 케인의 일종의 비서 같은 사람이죠. 케인한테 충성한 직원이죠. 이 번스타인의 플래시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케인의 행동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고, 보통 영화가 전기가 시작되면은 인물의 행동들, 그러니까 목표를 향한 행동을 일반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분규. 네 번째 시퀀스는 일종의 일이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일이 아주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죠. 그러니까 일들이 잘 돼요. 개인 하는 행동마다 뭐 성공도 하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컴플리케이션,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케인은 일은 되게 잘해요. 케인은 일은 되게 잘하는데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종의 가족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에밀리와 브라가 생기고, 그러니까 에밀리아가 사랑을 못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또 수잔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예, 이게 이제 수잔에게 사랑에 빠지는 부분이 일종의 이 영화의 중간점인 것 같아요. 중간점.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새로운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 일종의, 그리고 다섯 번째 시퀀스는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큰 어려움들이 닥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실현이 수장과의 불륜 때문에 결국은 주지사 선거에 실패를 하죠. 선거 도전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혼도 하고 또 수장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사업과 어쩌면은 그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야망을 포기하게 되면서 이제는 수잔의 어떤 성공으로 자신의 어떤 욕구를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잔에게 오페라 그 극장을 지어주고 오페라의 가수가 되게끔 만들었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실현은 첫 번째 실현보다 더 크죠. 예. 그래서 수잔 공연을 했지만 수잔 노래를 너무 못 부르고, 또 르랜드 이제 이 케인의 일종의 그 친한 친구이자 동료죠. 대학교 동기이기도 하고, 이 친구가 이 케인과 함께 그야말로 공정한 기사, 그리고 균형 있는 기사를 내겠다. 그리고 독자에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도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지만은 일종의 이제 이 케인은 그 약속을 어기는 거죠. 그렇지만 르랜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르랜드는 있는 그대로 수잔의 노래가 형편없었기 때문에 형편없다라고 그렇게 비평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해고가 됩니다. 그리고 케인은 자기의 가장 친한 동료이자 친구를 해고를 하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수잔밖에 없어요. 수잔의 데뷔를 밀어붙이고, 또 수잔은 그 실력도 없지만은 계속적으로 자신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자 자살을 시도한 게 되죠. 그래서 결국 케인이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것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케인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실패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사회와의 어떠한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고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시련 중에 하나죠. 예, 가장 그 두 번째 시련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산막은 이제 해결 부분인데 이제 남은 거는 수잔밖에 없어요. 수잔하고 함께 고독한 운둔 생활을 하지만은 수잔이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잔이 퍼즐 맞추기를 하는데 이 퍼즐 맞추기는 이 전체 영화의 일종의 또 상징적인 그런 이미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결국 퍼즐 맞추기를 하는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즈보드가 뭔지 결국 퍼즐 맞추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잔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수잔과 함께 소풍을 갔다가 케인이 수잔의 불만을 받아들이지 않고 뺨까지 때리게 되면서 결국 수잔이 케인을 떠나게 되죠. 이거는 수잔의 플래시백이죠. 여기가 이제 일종의 절정이죠, 절정.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마지막 남은 그러한 사람이 자신을 떠난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슬픔이죠. 가장 슬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가 자신으로부터 떠났죠. 그 떠남, 그 아픔 속에 평생 살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마지막에 자신에게 엄마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인 수잔이 떠나가게 되면서 영원히 케인은 혼자 외톨이로 남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 절망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그 신문사 경영의 그런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자기한테 오로지 가치가 있는 것은 과거, 지금은 현실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 사랑스럽던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또 그때 즐겁게 로즈버드라는 썰매를 샀던 그 시절만 남아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마지막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절정의 시퀀스라면은 마지막 시퀀스는 이제 이 케인이 사들은 물건들을 이제 버리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 중에 하나 로즈보드가 타게 되는 불에 타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여기 처음에 이 로즈보드라는 게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비밀이 마지막에 풀리게 되는 것이죠. 로즈보드는 썰매였다. 그리고 그 썰매는 그 어린 시절 케인이 행복하게 가지고 놀았던 그 행복한 시절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시청자들, 관객이 알게 되는 것이고 대신 이 톰스는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 속의 인물들보다 관객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화는 3막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3막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인물의 목표가 있고 또 그게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대한 그 행동이 있고 그리고 그 사건의 원인과 결과 사건의 어떤 결과가 있다면은 그 원인을 또 마지막에 풀어주고 그러니까 그 인과성에 의해서 철저하게 스토리가 진행되고 전개되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일종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전 영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고전 영화의 특성이라는 것은 강한 내러티브, 그런 산막 구조라든지 시퀀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강한 내러티브 그리고 인과성, 모든 사건들이 인과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이게 필연성,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알게 돼요. 그리고 목적성, 목표를 향해서 스토리가 직선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서사의 직선적인 전개, 또 직선적인 세계관, 그리고 스토리가 마지막에 명확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극적인 것들이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재미나 서사를, 스토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시간의 흐름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을 합니다. 한마디로 플롯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강한 플롯, 강한 내러티브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A, B, C, D 이러한 이야기의 일대기적인 시간의 흐름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제일 끝, D가 제일 끝이면 D에서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에서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이렇게 A, B가 아니고 C가 앞으로 나왔다가 또 C가 한 번 더 나온다든지 이렇게 이야기의 어떤 시간을 이렇게 재구성하는 그 이유는 스토리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더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더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전략이죠. 그것이 이제 고전 영화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할리우드가 초반부터 쭉 영화의 스토리를 개발하게 되면서 만든 일종의 규칙, 어떤 특성이죠. 그런 영화적 헐리우드 영화의 특성. 그래서 그게 이제 고전 영화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이거와 반대되는 현대 영화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막 뒤죽박죽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시간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래서 내러티브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느슨한 구성이고, 그리고 어떤 필연성이라든지 인과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건도 그냥 일상적이고 우연적으로 터지기도 하고 그 원인이 뭔지도 모를 수도 있고 또 즉흥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특별한 목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주인공이 있더라도 그 주인공이 특별한 목표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애매모호하고 또 복선이라는 게 특별하게 없어요. 이런 이제 현대 영화의 특성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우리 현대 영화를 다룰 때 또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고, 하여튼 고전 영화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 케인이 바로 그런 인물의 뚜렷한 욕망, 인물의 목표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방해물이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플롯이 전개되고, 플롯이 강하고, 또 인과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에 닫힌 결말. 그러니까 닫힌 결말이라면은 확실한 해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1910년 이래로 미국 할리우드에서 시나리오 가이드로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역시 시민 케인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고전 영화의 내러티브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전 영화의 주인공은 목표를 추구하고 또 그걸 많은 방해꾼을 직면한다. 방해꾼이 있었죠. 대처가 일종의 방해꾼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가장 큰 방해꾼은 시민 케인이 본인, 그 케인의 유아적인 어린아이 같은 그런 특성, 이런 것이 일종의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는, 그래서 자기 일을 망치는 일종의 방해꾼 역할을 한 것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스토리는 전체적으로 대립으로 지속되고, 인물들의 행동은 모두 철저하게 원인과 결과의 논리를 가지고 있고, 주요 사건은 미리 예시가 되죠. 또 관객은 그 사건을 쉽게 예상할 정도로 드러나진 않죠. 또 긴장은 계속 상승되고 절정까지 다다릅니다. 그리고 절정 이후에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돼요. 이런 게 일종의 고전 영화의 원칙인데, 이거가 바로 시민 케인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 케인은 고전 영화, 아주 훌륭한 고전 영화로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전 고전 영화들은 이걸로 끝났어요. 딱 그야말로 이제 이렇게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지가 않았어요. 근데 시민 케인은 여기서 벗어나서 어떤 현대 영화적인 특성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 현대적인 영화의 특성은 뭐냐면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전 영화는 이렇게 톰슨이라는 사람이 그 목표를, 이 케인의 어떤 죽음의 비밀, 로즈버드의 비밀을 마지막에 결국 풀어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성취를 해요. 그렇지만은 이 영화에서는 톰슨은 그걸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통 일반적으로 고전 영화는 주인공이
그 성취를 하는 것들을 그냥 관객은 구경하는 걸로 끝났어요, 대부분. 특히 서부 영화에서 그런 영웅이 뭔가 악당을 처치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행복하게 끝나는 그런 걸 그냥 구경하는 걸로 끝났는데 이제 관객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즈보드가 뭔지 톰슨보다 더 앞서서 로즈보드의 의미를 찾고 그 마지막에 톰슨은 못 찾았지만 관객은 또 찾아요. 그죠? 그래서 관객이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고전 영화의 특성은 관객을 수동적인 그런 입장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현대 영화의 특성은 관객이 참여하게 만들고 관객이 적극적으로 그 영화의 이런 그 영화를 뭔가를 선택하는 그런 입장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시민 K는 현대적인 영화 특성을 또 가지고 있다고 보고 고전 영화는 모든 것들이 아까 깔끔하게 해결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이 시민 케인 같은 경우는 특히 케인의 정체, 케인이 누군가라는 부분들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케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케인이 사회주의였다, 공산주의자였다, 어떤 사람은 그런 파시스트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악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여튼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기자들도 케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그 어떤 의견도 중심 의견이 없다는 거죠. 중심대. 그래서 케인이 누구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그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의견이 있는지 아니면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 있는 의견이 있는지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동등하게 실제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근데 이러한 고전 영화에서는 뚜렷하게 명확하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일종의 해답이 있는 거죠. 해답에 있는 영화가 고전 영화라고 하면은 시민 케인 같은 그런 현대적인 영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영화는 그 해답이 애매모호해요.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현대 영화적인 특성이 있다. 그런 면이고 또 롱테이크와 딥포커스라는 것이 현대 영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롱테이크의 반대는 뭐냐면은 많이 편집을 하는 것이거든요. 편집을 하게 되면은 그 편집한 거라는 거는 뭐냐면은 연출자가 선택을 한 거예요. 연출자가 선택한 거를 그냥 관객은 따라오는 게 된다고 하면은 롱테이크는 그냥 길게 쭉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관객이 그 롱샷 중에서 원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롱테이크는 관객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를 한다는 점에서 현대적인 영화의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시간을 편집을 통해서 조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시간,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또 현대 영화의 특성의 현대 영화의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롱테이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디포커스를 통해서 그 앞뒤, 그 중간을 다 선명하게 보임을 통해서 관객들이 선택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편집이라는 것이 감독의 선택이자 또 시간을 조작한다고 한다면은 그 반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전 영화가 이거라고 하면은 감독의 선택이자 조작이라고 하면은 현대 영화는 롱테이크로서 시간성을 드러내고 관객이 선택하는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여기서 현대 영화가 아니라 고전 영화를 잠깐 짧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화가 스테이지 코트라고 되어 있죠. 스테이지 코트. 그러니까 영마차라는 서부 영화예요. 네, 그 서부 영화가 어떻게 편집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You ain't drinking, Billy. Sit down here, man.
find you another place, Mrs. Malloy. It's cooler by the window. Thank you. Looks like I got the plague, don't it? No, it's not you. Well, I guess you can't break out of prison and into society in the same week. Please. Please. You're ill, Mrs. Malloy. No, it's just that I'll be all right. You've been very kind. Why? The world I live in, one doesn't often meet a lady, Mrs. Malloy. Have you ever been in Virginia? I was in your father's regiment. 예,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1939년도의 영화죠. 그러니까 시민 케인보다 2년 전 영화고 이 영화는 이제 고전 영화라고 그야말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편집도 그렇게 됐죠. 그래서 편집은 이 연출자가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 각각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일종의 처음에 전체사를 보였다가 그 다음에 이 얘기 시작되면은 얘기하는 사람의 그 부분샷, 개별샷이라고 하죠. 인디비주얼 샷. 그 전체샷이 설정샷으로 그 이스태블리싱 샷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전체 샷은 잠깐 보여주고 이야기를 막 하는 순간에는 각각의 개별적인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인물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전체로 보일 때도 있지만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명이서 대화를 하면은 또 이 둘이서 1대1 형태로 그렇게 분리해 가지고 원샷씩 이렇게 보여주죠. 원샷. I should remember your name. You're Mr. Hatfield. That's what I'm called.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고전 영화 편집이고 이런 편집이 고전 영화의 편집 동시에 요즘 편집이죠. 요즘 드라마나 영화들이 다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죠. 그래서 전체를 보여주고 있다가 구체적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분샷들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에 다시 전체 설정샷을 보여주고 끝나는 이런 형태의 영화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이제 롱테이크를 시민 케인은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롱테이크의 어떤 그 예를 한번 반대 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Point out! 가장 유명한 부분이 바로 이거죠, 그죠? 이제 여기에 We will assume.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고 또 중간에 기자들이 로즈버드라는 말도 많이 하고 또 다시 한번 보여주고 또 마지막에 또 로즈버드를 또 보여주죠. 뒷부분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일종의 중요한 어떤 이 영화 속에서 핵심적인 그런 이미지죠. 그런 것들은 반복해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반복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 이야기 속에서 반복 영상이 주는 효과는 어떤 모티프, 이야기의 주제 모티프를 만들어가는 거죠. 주제를 만들어가기도 하고 또 전체적인 영화의 어떤 리듬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여튼간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그 몽타주, 편집과 또 촬영, 미장센 이것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요즘
1941년도에 만들어지면은 요즘 잘 만든 영화의 어떤 그런 그 기법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활용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교과서가 된 것이죠.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많은 연출가들이 자기 영화의 이런 기법들을 적극적으로 또 따라서 모방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이런 기법들이 이제는 굉장히 여러분한테 익숙한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신기했을 거예요. 저렇게 장면도 전환되네. 또 저런 거울 이미지가 또 나오네. 예. 그리고 매트 촬영도 처음 보는 것이고 또 물론 이제 이렇게 그 디포커스 이거는 이미 기존에 있긴 있었죠. 이동화면도 기존에 있었지만은 이렇게 영화 속에서 다양하게 그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조화롭게 그렇게 기법들을 활용한 것은 이 영화가 굉장히 독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떤 시민 케인의 어떠한 스토리가 이러한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된 그런 제작 기법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들이 굉장히 잘 전달됐다는 거. 물론 이제 오늘 제가 연기는 얘기 못했어요. 연기도 얘기할 게 굉장히 많지만은 이런 그 주인공인 오슨 웰즈의 연기라든지 이런 다른 사람들의 연기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제가 볼 때 연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연기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하여튼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앙드레 바장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비평가죠. 그 비평가는 이 비평가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기억해 놓으세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앙드레 바장 꼭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누벨바그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앙드레 바장. 이 사람이 이 시민키라는 이 영화를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은 그 백과사전적인 기술의 범위 때문에 방법론에 대한 담화로 기술했다.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은 마치 이제 이 영화가 그 기술에 있어서 정말로 백과사전적인 수많은 기술이 스펙타클 형태로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바로 그 영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또 이야기다. 라고 또 기술 평가를 했습니다. 비평을 했고 또 이 시민키라는 영화는 원래 밀리안 랜돌프 허스트라는 그런 실존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인물에 대한 약간 일대기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그 전반적으로 1940년대 이 영화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1940년대가 영화들이 사진적으로 또 주제적으로 점차적으로 어두워지면서 이런 필름 누아르의 어떤 필름 누아르의 스타일을 이제 앞서서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40년대 필름 누아르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웰즈는 하여튼 그 극장인 출신이기 때문에 극장에서 자기가 좋아했고 또 잘 사용했던 그런 기법들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기법들의 전문가였는데 그 기법이 이제 롱숏, 그 아까 말했던 그 롱테이크가 이제 일종의 롱테이크의 전문가였던 것이죠. 연극이라는 게 다 롱테이크니까 연극은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쭉 보는 거니까 실시간적인.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후에 앙드레 바전 같은 비평가들에게 그런 크게 아주 그 역사적으로 뛰어난 그러한 기법으로 롱테이크 또 디포커스가 평가를 받은 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영화는 다른 영화에 비해서 고전 영화에 비해서 클로즈업 숏이 거의 적어요. 거의 뭐 롱테이크로 많이 갑니다. 대부분 샷들이. 예. 그래서 이제 요즘 영화와 특히 요즘 드라마와 많이 큰 차이점은 롱테이크 같아요. 롱테이크. 그냥 쭉 가는 거죠. 예, 쭉. 근데 이제 요즘에도 이제 그런 뭐 홍상수 감독의 영화라든지 또 이창동 감독 영화 이런 사실주의 스타일의 영화를 볼 때 그런 롱테이크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여튼간에 지금 오슨 웰즈는 그런 극장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영화를 만들었긴 했지만은 당시에 헐리우드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새로운 인물, 극장에서 연극계에서 온 인물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위협을 좀 느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신들 또 일종의 이제 그러한 새로운 인물을 이렇게 경계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보기에는 상을 안 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시상식에 누가 보더라도 아마 비평가들이 봤을 때 이런 나무주연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감독상이라든지 작품상 이런 거를 줄만도 했었는데 하나도 그런 건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천재적인 시민 케인이 했던 연출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새로운 루키, 새로운 인물, 연극계에서 온 새로운 인물에 대한 경계, 그 집단적인 경계, 당시 헐리우드 사람들의 집단적인 경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항상 그 상이라는 거는 그런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우리가 순수하게 그 영화에 중립적으로 영화의 가치만 보고 상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은 항상 정치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역사가 보통 좋은 영화는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가서 이렇게 역사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영화는 상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에 역사적으로 평가를 좋지 안 받게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상을 못 받는 영화도 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영화도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일종의 그 시대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시대의 한계. 그래요. 오늘은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좀 길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현대 영화와 또 고전 영화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대립적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수업을 통해서 또 고전 영화와 현대 영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고전 영화에서 현대 영화로 어떻게 그 전체적인 흐름이 바뀌는지 또 지금은 그 두 흐름이 영화계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또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